보면 이제 권리 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권리 능력자를 자연인과 아까 사람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 중 하나겠죠.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어떠하냐? 바로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생존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출생에서부터 언제 사망에, 그러니까 출생하면 권리 능력이 생기고 사망하면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이제 어떤 거냐? 태아입니다.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태아는 또 권리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개별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뭐 재산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아직 출생을 못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뭐 유복자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상속권을 인정을 해주려면 태아한테도 사람의 권리 능력을 인정했던 거죠 이미. 그리고 또 태아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가해를 해서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태아가 다음에 태어나서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있죠. 또 법인. 그래서 법인이란 것은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돼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단이거나 재단이거나. 그래서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모인 데다가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이제 재산이 모여 있는 이걸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재산을 딱 출연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재단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뭐 장학재단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얼마를 내놓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음에 뭐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계속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재단법인 이렇게 부르고요. 사립학교도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 설립 등기라고 하는 그 법원에다가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족관계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법인은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그 뭐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거기 보시면 등기소가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거기 들어가서 이름을 명칭을 딱 치면 나와요. 이 사단은 뭐고 이 재단은 뭐고 언제 설립됐고 뭐 관계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에서 A가 자연인이고 버스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A, B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권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에 따라 그 체계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각각 부담할 자격을 갖는데 만일 버스회사 B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A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겠네요. 그럼 결국 뭐밖에 없겠죠? 버스 운전기사 혹은 그 버스 주인 있죠, 주인. 예,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의사능력이 있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아까 이제 모든 법률행위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의사능력이라고 하냐.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사무능력자 이렇게 부르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 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하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 가운데 일방에게 판단 능력이 없어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지 못했다면 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력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컨대 어른이 4살짜리 꼬마에게 뭐 1,000원짜리
과자를 10,000원에 팔았다. 응? 걔가 어린아이는 지금 화폐 가치를 모르잖아요. 또 그 물건 값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덜컥 사려고 할 거지만 이걸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뭐 정신병자도 있고 어떤 뭐 치매에 놓인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행위 능력을 또 따지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부 다 개인 상태, 정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는,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능력 제도와 별개로 행위 능력 제도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과 달리 딱 표시가 돼요. 아,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를.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미성년자죠. 상대방이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은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휴대폰을 만약 개통을 했다면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가 부모님 신분증 갖고 있거나 부모님 함께 가셔야만 그 휴대전화를 개통했었을 거예요. 이게 청학행위거든요. 휴대폰 개통하는 게.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요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금치산자. 걔는 어렴풋이 들어보셨죠? 우리 법에서 뭐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르고 아예 뭐 정신 능력이 완전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피성년 후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미성년자라는 건 가족관계 부분은 알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또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도 법원에서 선고를 해야만 그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선고가 되면 딱 찍히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어야 유효한 법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의를 하겠죠. 후견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뭐 후견인을 찾겠죠. 그래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민법이 9조에서 10조까지 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결여된 아예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꾸준히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신청하거나 사촌인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하여 그 법원이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은 바로 그 의사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아예 법률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이 뭐를 할 수 있도록 이 법률행위를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가끔 논란이 되는 게 왜 자녀들이 그 이제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 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누워 있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재산을 유리하게 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막 그 유언장을 써서 가서 지장을 찍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원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분쟁 사건이 많아요.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이미 그 치매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통하면 이럴 경우 자식이 후견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하도록 법률행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워서 좀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면 변호사들을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후견인을 변호사로 세워놓았으면 앞으로는 그 변호사가 뭐를 해줘야만, 동의를 해줘야만 그런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이런 제도들을 피성년. 그다음에 한정후견인 옛날 한정치산자죠. 똑같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약간 결여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정후견 개시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피성년 후견인보다 나은 점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가정법원이 요 뭐죠?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행위를 정해놔요. 특히 유언 같은 거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재산 처분 행위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상속재산을 상속해 줄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가정법원에서 위험성 있는 부분을 정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 효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A가 B에게 자전거를 5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법률행위 효과는 A는 B에게 자전거를 인도하고 또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이 법률행위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는 거죠?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사례처럼 예컨대 A와 B가 물건을 5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언뜻 보면 유효한 것 같죠? 이건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왜 무효하죠? 그 물건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를 얘기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법률행위 내용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법률행위는 또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보통인의 시각에서 불가능으로 판단되면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법률행위다. 아까 제가 사막 가운데서 그 보석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을 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맞죠? 아주 고성능의 자석이 달린 이런 걸 가지고 사막을 다 뒤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예컨대 태평양 바다에 빠져 있는 반지를 건져주기로 하는.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닷속 깊이 일정 그 깊이 이하는 지금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걸 만약 계약의 내용으로 뭐 하늘의 별을 따다 주기로 하는 계약 이런 거 다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해야 된다고? 적법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뭐가 된다라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아까 제가 이자 제한법이 연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이제 24%였다가 작년 8월 1일부터 20%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20%를 넘는 모든 이자 약정은 뭐가 되겠죠?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 강행법규가 허용하지보다는 그래서 이자 제한법 아까 이자를 20%로 제한하고 있는 건 이자 제한법이거든요. 이런 법률행위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을 한 A가 사채업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100% 이자를 약정했다. 이 약정은 아예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한 게 금년 7월 7일부터네. 금년 7월부터는 이자를 얼마로 하고 있다? 연 20%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을 우리 법에서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느냐라는 거죠. 그 예시를 보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인륜에 반한다라는 그 인륜에 반하는 행위 중에 뭐 있냐면은요. 그 뭐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약정하는 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서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하는 거. 또 그래서 가끔 그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저한테 문의를 해올 때가 있어요. 취업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10년간은 뭐 하지 못한다.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사인을 해야만 뭐를 해주겠다. 채용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거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냥 뭐 사인해주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10년간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그런 계약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인간의 존엄을 해야 하는 계약?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씨바지 계약이라고 그 대리모 계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간의 존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장기를 갖다 사고 파는 계약. 이거 다 인간의 존엄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약 자체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사례를 제가 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뭐 도박빚 빌려주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박빚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도박빚을 서로 빌리고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곳이 바로 의사표시에 관련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가 바로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고 이것을 외부에다가 표현하는, 아까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겉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걸 표시. 그래서 합해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중요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예컨대 나는 이 A라는 물건을 산다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죠? B라는 물건을 산다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은 이 사람이 B라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승낙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법률 효과를 뭐 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연 의사를 존중할 것이냐? 또 겉으로 표시된 것을 존중할 것이냐? 의사를 존중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보호가 되긴 하죠. 근데 거래 안전을 해야게 되잖아요. 그걸 잘못 믿고서 거래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서 우리 민법은 이 세 가지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뭐해서 구별하여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 일차적으로 표시를 중시는 하고 있더라. 어느 정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그러다가 의사표시자의 그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두면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뒤에서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의사표시 하자에 관련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표시가 일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치를 하게 되는 데가 뭐 때문이냐면, 누가 속이거나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또 누가 협박을 해서 막 너 여기에 도장 찍지 않으면 뭐죠? 해악을 하겠어. 이렇게 고지를 해서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뭐 이런 폭력배들이 왜 그런 강제로 무슨 부동산 매각해가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의사표시 하자 문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의사표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여기를 좀 보면 먼저 비진의 표시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행위예요. 예컨대 제가 한 100만 원 나가는 물건을 뭐 고가의 휴대폰을 장난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려고 야, 너 이거 10,000원에 사? 이렇게 제가 청약을 했다고 합시다. 상대방에게. 그러면 즉 내가 마음속으로 먹은 의사와 겉으로 표시된 게 나는 마음속으로는 팔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비진의 표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를 발생시켜버려요. 그러면 자칫 저는 100만 원쯤 나가는 걸 10,000원에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냐고 안 팔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계약불이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중시한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두고 있냐.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예컨대 내가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들으려고 그런 내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팔겠다라고 앞에 앉아있는 학생한테 10,000원에 이거 학생한테 팔게요 이렇게 했었다면 대부분 학생도 알고 있죠. 아, 교수님이 내심의 효과이사는 저걸 10,000원에 팔 생각 없으신 거다. 지금 수업에 예시를 들으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죠?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서로 이제 입증을 못해 당사자 둘만 있어서.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니 10,000원에 파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입증입니다. 입증. 아, 이건 뭐 우리가 보기에 교수님이 하려는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고 예시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선의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아시겠죠? 몰랐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주인은 김공사에게 공사비 8,800만 원의 리모델링을 의뢰했다고 하고 김공사가 약속한 기간 동안 공사를 마쳤어요. 근데 이주인이 우선 700만 원만 주면서 지급했는데 김공사는 공사대금 만결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써줘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한 달이 지나니까 김공사는 당연히 이주인에게 100만 원을 더 내놔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무슨 얘기냐? 네가 나한테 800만 원 다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봤더니 김공사가 공사대금 만결이라고 기재했던 것은 나머지 100만 원을 추후에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이사죠, 그게? 근데 겉으로 표시는 공사대금 만결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 표시가 해당한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공사대금 만결된 거죠? 이주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김공사가 입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잔금 100만 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인도 뭐하고 있었다? 이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뭐를 하게 되면 증명을 하게 되면 추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계약 관계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강좌가 아까 가맹계약을 돕기 위한 그런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맹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쪽 법무팀 이런 데서 저한테 이제 뭐 문의를 오는 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뭐 자기들이 구두로 한 거하고 실제로 한 거하고 뭐 금액이 다른데 영수증은 줬는데 뭐 못 준다고 한다, 준다고 한다 이런 분쟁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위 표시는 뭐냐 하면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빚쟁이가 와서 막 그
돈을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가려고 하니까 내 친구한테 야, 내 집 네가 사는 거로 해서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렇게 하고 가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이 실무상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둘 간의 매매 계약은 이 실제로 있어서 소유권까지 넘어갔지만 이거는 짜고 한 거죠. 이걸 허위 표시, 그래서 허위 통정이라는 게 짰다 이런 뜻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무효로 할 수밖에 없다. 자, 무효로 되면 다시 이제 그 재산이 내 앞으로 넘어오겠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넘어오게 해놓고 채권자는 다시 그걸 이제 강제 집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컨대 내가 친구한테 가짜로 넘겨줬더니 이 친구가 얼른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제3자한테 그걸 뭐 해버렸어요?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하고 친구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민법에 나와 있는. 이제 어느덧 민법을 1조에서 시작해서 지금 108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108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착오가 있어요. 착오. 이 착오라는 것은 표의자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물건을 내가 이거 100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겠다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100달러가 100유로였어요. 100달러가 아니라. 유로하고 달러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 차이가. 이런 걸 우리가 착오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무슨 착오도 있냐면 여기 지하철이 들어온다 믿고 땅을 보통 가격보다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풍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그래서 이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시상 착오는 대부분 취소가 가능해요. 입증을 하면. 달러와 그 유로의 가치를 잘못 쓴 거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그 착오가 표의자, 내가 그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걸 소문만 믿고 거래를 했다. 이건 어떻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죠? 적어도 우리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더 추가적인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알아보고 정말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비싸게 샀을 거니까 당연히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죠. 귀향이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전원식당을 운영하려는 사정을 친구에게 얘기하고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친구로부터 도로변에 있는 토지 150평을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얼마 위에 건축을 하려고 행정관청을 찾아가 봤어요. 지금 이제 면사무소가 안 하고 거의 군청이나 시청에서 하는데 찾아봤더니 이미 토지 150평 중 80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이 도로가 확장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미 도시계획에 도로 확장 예정지를 다 그어놓고 있어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보면은. 이미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도로 예정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이 계약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친구는 거절할 테고 무슨 얘기냐. 네가 산다고 해서 내가 팔기 싫은 땅 팔았는데 이런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분쟁의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맞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고 샀는데 지을 수 없게 됐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아까 귀향이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예요.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식당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가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다 알아봐요. 공장을. 특히 영업용 부동산을 지으려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뭐 식당을 할 수 있는 곳, 예컨대 우리가 절대농지, 자연녹지, 이런 데는 술을 팔지 못합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라는 커피숍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다라든지, 또 뭐 그 건폐율 용적률에 다 제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영업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세히 그런 걸 행정관청 가서 확인해 보거든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도 지역을. 그래서 그거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뭐가 있었던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게 보면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저희가 이게 지금 레코딩 중이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것을 좀 기억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사표시 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의사표시 하자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데, 강박이 협박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기라는 게 뭐냐?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러니까 이건 속이는 거죠.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 착오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이 사기 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부동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버스로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여기 온천수가 개발 예정지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가보면 온천수가 조금씩 나와요. 온천지 맞죠? 개발 예정지가? 근데 문제는 온천수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리조트도 짓고 온천 원탕도 지을 정도의 온천수가 충분히 나와야 거기가 온천지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게, 계약을 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상은 부동산 개발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맹본부도요. 가맹점을 모집하잖아요. 가맹본부가. 근데 그 예상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지금 가맹점을 열면 일 매출이 50만 원씩이 돼서 한 달 하면은 1,500만 원 매출이 나오니까 임대료 내고 비용 제하고도 한 달에 7, 800만 원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가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기에 의한 계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성 인정되면, 그래서 몇 가지 사기성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게 한다?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또 착오를 통해서 뭐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사기인데, 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가맹본부가 나중에 이 소송에 붙으면 자기들이 이 사기성 인정되면 지기 때문에 말로만 해요. 증거를 안 남기는 거예요. 말로만 막 매출액이 얼마 나옵니다. 옆에 점포에는 얼마씩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문서로 입증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그래야 다음에 그 계약을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기다. 강박은 이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만약 이걸 나한테 팔지 않으면 가족한테 위해를 가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직폭력배들이 막 주유소 같은 부지 괜찮은 데 있으면 강제로 사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공포심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다. 이건 의사표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을 여기 안 썼네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계약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립되게 되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마 점심시간 전에 계약 성립을 다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앞에서 본 거 있죠? 뭐 당사자, 목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걸 충족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합치되느냐? 객관적 합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합치돼야 되겠죠. 뭐를 사고 판다는 목적물이 특정돼야 되잖아요. 가격이 특정돼야 되는 거. 두 번째 주관적 합치가 됩니다. A가 B로부터 산다는 거. 즉, 그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자여야 되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집을 산다고 되게 이런 계약들 속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줬다가 날리는 이런 사기를 당해요. 그래봤자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맞죠? 주관적 합치, 즉 당사자, 상대방의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뭐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의사와 또 매수인도 그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수인도 그 자동차를 매수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의 합치, 객관적 합치가. 그리고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판다는 이런 이제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는 주관적 합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한 데는 의사표시가 뭐 돼야 됩니다? 합치돼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에 불일치가 있거나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없는 안전한 의사표시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가 뭐를 청약이라고 하냐.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되면 내가 그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 이렇게 불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신사하고 휴대폰 청약하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아파트 청약을 하잖아요. 맞죠? 또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들고 저 이거 살래요? 이게 다 청약행위예요.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승낙 의사표시는 뭐냐? 승낙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계약 청약 상대방이 이제 청약자가 있었어요. A라는 그 상대방이 즉 물건 파는 사람이겠죠.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 즉 예,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식당 가서 뭐 사장님 저 뭐 백반 주세요. 김치찌개 주세요. 이렇게 청약을 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에 가서 준비를 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낙자에게 승낙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청약을 해오면 대답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상인이 청약을 많이 해오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집 앞에다가 신문을 계속해서 배달해 놓고 가잖아요. 안 보잖아요. 구독사절 이런 거 뭐 지금 친구들은 이제 그런 행위들이 별로 없어서 뭐 친숙지 않은 풍경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계속 묵가지를 갖다 집에다가 놔요. 이사 오면. 근데 그걸 갖다 보면 승낙한 거죠. 집 앞에 매일같이 갖다 놓고 간 걸 묵시적 승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앞에다가 쌓아놓죠. 신문이 계속 오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써 붙입니다. 구독 사절. 구독을 할 의사가 없다. 근데 구독 사절을 안 썼다고 해도 승낙 의무는 없어요. 승낙을 해야 될 계약은 불성립한 거다. 그리고 이제 승낙 여부는 그래서 자유다라는 거. 다만 그러나 승낙을 만약 하려면 의사표시는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주관적 합치와 또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합치. 그리고 이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승낙 여부를 통보해 주세요. 그럼 그 기간 내에 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승낙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그 승낙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 해야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서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는 내가 승낙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근데 이제 발신주의는 나는 보내기만 하면 돼. 그게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걸 발신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원서를 내면 몇 월, 며칠, 6시까지 도착분에 하남 이렇게 공고를 내잖아요. 그게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며칠자 소인까지 유효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인 알죠? 우체국에서 찍어주잖아요. 며칠 날 발송했다는. 그건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발신주의냐 도달주의의 차이는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라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는 바로 우리 민법은 격지자 간에 이 말이 좀 빠졌는데 격지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사람끼리는 도달했느냐 이게 따질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민법은 승낙의사표시에 대해서 뭐를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그래서 소인이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 날짜로. 그런데 발신주의를 택하면서도 승낙 기간 내 승낙 통지가 도달해야 된다는 그 528조 및 529조와 현재 충돌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 도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발신주의도 여러분들이 며칠자 소인이 찍혀야 된다라고 했지만 며칠 이내 소인이 찍혀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됐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 소인만 찍히고 중간에서 우편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게 승낙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청약했다고 얘기할 수가. 그래서 그런 뭐 절충을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만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승낙 의사 표시는 발신한 시점. 아까 격지자 간에는 무슨 주의라고 했으니까 발신한다. 그러니까 그 날짜 안에 소인만 찍히면 돼요. 상대방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컨대 10월 31일까지 발신 소인 찍힌 건 유효함했다면 그게 11월에 도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도달만 한다면. 왜냐하면 30일 소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민법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도인은 격지에 있는 매수인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100만 원에 팔고자 하니 2020년 11월 30일까지 매수 여부를 확답해 주시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11월 15일에 도달했어요. 잘 도달했죠. 30일까지 답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인이 자동차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1월 30일 날 또 이제 매도인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했고 그 편지는 12월 10일에 매도인에게 도달했을 경우 발신주의에 의하면 계약은 성립한 거죠. 맞잖아요. 발송을 며칠 날 했으니까 30일자로 했으니까. 근데 이게 도달주의에 의하면 계약은 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격지자 간에 있어서의 승낙의 통지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케이스로 막 이렇게 이것처럼 내놔요.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또 거기다 이제 학설 대립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게 다 완벽할 수 없어. 그럼 그 괄호 안에 써놓죠. 학설이 대립이 있는 건 판례에 따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 법률 과목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판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례 입장이 어떠하냐. 주로 출제자들도 이 판례에서 실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이제 이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좀 특수한 게 교차 청약이 있어요. 예컨대 여기 사례를 보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10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우연히도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당신 자동차 나한테 100만 원에 파세요라고
청약을 해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각자 승낙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딱 일치하죠, 내용이. 그럼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즉, 청약에 대해서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차 청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즉,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또 관세부에 의해서 별도의 승낙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의사실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송부해온 물건을 소비해버리는 거. 아까 집 앞에 놓고 간 신문을 매일같이 따박따박 입주자가 봤어요. 그럼 이거는 승낙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여행자가 호텔 객실에 가방을 놓고 밥 먹으러 나가요. 주인한테 가격을 물어보고. 그럼 이거 가방을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낙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유료주차장에 가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대. 이 순간 나는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남은 건 많지만 조금 또 지루하니까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